네, 7월 21일 화요일이고요.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MP 파트너스 박병창 대표님의 인사이트와 오늘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제가 조금 빵긋하면서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빵긋하면서 인사드리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예. 네. 물론 뭐 연속성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조금은 숨 돌릴 만한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의 반등? 직전 저점이 7월 14일이었나 있었죠. 네. 이제 요날 저점을 찍고 그날 약간 그 매수 신호를 좀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급등했죠. 그 다음날 6% 급등한 겁니다. 차트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안 내려왔으면 우리 이런 걱정 안 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이 직전 저점을 깨면 제가 볼 때는 이 저점을 깨면 일단 6,000포인트는 봐야 되는 상황까지 지금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좀 이제 좀 둔감해지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계속 내려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빠져서 6,000포인트 간다 그러면은 소위 낙담해서 이제 공포의 초기 정도까지는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직전 저점에서 약간 이중 저점 비슷하게 오늘 저점 찍고 반등을 좀 한 부분이 뭐랄까요, 공포에서 약간 숨 쉴 정도 라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내는 저점을 지지하는지를 확인하면서 좀 가야 된다라는 정도로 좀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건 모르지만 예. 어제 정도로 121선인가요? 좀 중요하게 보는 선을 코스피가 이탈한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많이들 짚으시던데 아, 그게 그래요?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뭐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121선을 안 봅니다. 왜 그럼 안 보냐면요. 기술적으로 네. 제가 이제 화면 잠깐 네. 말씀드리면 화면 보시면요. 이 중간에 초록색 선을 일부러 제가 굵게 그려놨어요. 이게 11선이에요. 11선이면 너무 단기적이지 않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강세 시장에서는 11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2주네요. 10일이면은. 예, 여기 네. 2주이고요. 맨 위에 있는 게 5일이고요. 5일은 네. 뭐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하는 거니까 얼마나 강하냐를 이제 추정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게 21선입니다. 20일이면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사이에 주가 움직임의 평균값을 이렇게 흐름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121선이면 뭐죠? 6개월이네요. 그렇죠. 6개월의 지지를 받았다 올라갔다는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주 긴 거는 보지 않거든요. 한 10일. 예를 들어서 네. 121선을 깼다. 난 그때까지는 주식을 들고 있을 거야. 그럼 반토막 나야 돼요. 또는 121선 깼다가 올라가는 걸 확인한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긴 건 보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동평균선의 의미는 그 이평선이 몇 일선이냐 몇 일선이냐의 개념보다는요.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어디에 사람들이 매물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밑에 있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평선들이 있는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거래량이 생겨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에 많이 있는가예요. 그래서 120여도 이동평균선이라고 했다면 지난 6개월 동안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거래를 많이 했는가 그런 의미로 아마 받아들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질문에 답변을 드린 거고 지금 선에선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보면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맨 밑에 있는 거 이건 지금 주봉이거든요. 맨 밑에 있는 제가 눌렀을 때 약간 진해졌죠. 이게 2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을 작년 5월 말부터 했거든요. 네. 이 20주 이동 평균선을 한 번도 밑으로 깨지 않았어요. 어.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이게 한 번도 깨지 않았는데 이번에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동안에 올라오면서 상승했다 조정 보이고 상승했다 조정 보이고 한 거랑은 다르다 이번에는. 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좀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을 지지했느냐 붕괴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빨리 이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 20주선 평균선이 아까 일봉으로 가면은 일봉에서 지금 이 초록색 선을 유지하면서 갈 때 시장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초록색 선이 11 이동 평균선을 위로 못 가죠. 가면 내려오고 가면 내려오고 가면 내려오고 맞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네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걸 넘어서는 게 일단 급선무인 거예요. 이 그쵸. 선을. 근데 이 11 이동 평균선이 아까 20조 이동 평균선에 있던 7,070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7,070포인트 위에 안착을 해야지 기적 분석에서는 심리적으로 그래 이제 저점 좀 형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저점 형성했으니까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적 분석의 설명은 아닙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70 7,070포인트. 예, 예. 네. 거기를 좀 올라가서 예, 안착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이신데 오늘 양시장이 빨간불이긴 했는데 예, 온도차는 여느 때처럼 좀 있었고 예, 코스닥이 힘을 못 냈고 예, 사실 그 중반부터 한 정오 뭐 그쯤 무렵부터 로봇주가 힘을 못 냈으면 예, 오늘 플러스 못 날 수도 맞아요. 있었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약바이오도 약했고 예,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 예, 연저점을 연일 계속해서 지금 갱신하고 예, 있어서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일단 코스피가 먼저 안정이 돼야 뭐 여기까지도 여력이 좀 있는 겁니까? 그렇겠죠. 지금은 일단 코스피가 하락하는데 코스닥만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아, 코스닥은 네. 이번 상승에서의 정책적 실패입니다.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코스닥의 최고점이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한 날이었어요. 활성화 대책 한다고 한 날. 그러면서 코스닥 3,000포인트 얘기하면서 3,000스탁. 코스닥 액티브 네네네네네. ETF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점이 고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의 섹터나 종목들이 좀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왔으면 다행이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도체가 같이 꺾이면서 같이 더 많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거기에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군입니다. 소위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금융사들, 그리고 대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눈치를 보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움직이겠죠. 근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움직인 데가 있습니까? 자사주 매수하거나 아니면 자사주 갖고 있는 거 소각한 중소기업이 있나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소위 시장은 두 가지 축으로 간 거잖아요. 하나는 AI, 하나는 거버넌스 개혁, 두 가지로 갔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코스닥은 상관이 없는 소외되어 있는 네. 거라서 이게 필연적으로 코스닥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소위 뭐 이걸 갖고 계시는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스닥이 이번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면서 내려온 그 단초가 삼천당 제약이었어요.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이 막 오르면서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삼천당 제약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코스닥이 그때가 바로 그 코스닥 액티브 펀드 ETF 만들었을 때예요. 그때 삼천당 제약 막 포함하고 그랬거든요. 네. 들리는 얘기로는 그때 그래서 삼천당 제약을 포함한 ETF 만들었던 ETF는 펀드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 아웃됐다고 소문 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정도로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도 지난주에 펩토론하고 HLB 하한가 갔죠, 두 종목이. 그랬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삼천당은 어제 오늘. 오늘은 또 삼천당 제약 하한가, 코어론 티슈진 하한가. 네.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높다니까요. 12, 맞아요. 20여 안에 들어있는 네. 애들이에요. 이런 폭탄들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한다고 사람들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코스닥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닥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손실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렇죠.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다 제일 힘든 게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맨날 방송에서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코스닥 갖고 있어. 바이오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 괴리감이 굉장히 그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커요, 그게요. 다른 것보다도. 빠질 때 같이 빠지거나 오를 때 같이 오르거나 뭐 이런 것들은 모르지만 이게 그게 심리적 고통이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뭐 펀드나 아니면 증권사 직원하고 거래하지 않는 분들이 본인이 직접 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걸 팔면서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30% 났어. 마이너스 50% 났어. 그럼 어떻게 복구할까요? 코스피에 있는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로 2배짜리로 한 해야죠. 방에. 그래서 거기에 많이 간 거예요. 아, 그래서 코스닥은 신용 잔고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순절매하면서 그쪽으로 간 현상이 그동안에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상당 부분 신용 융자 금액도 진짜 많이 소위 털렸다는 표현을 쓰죠.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도 이제 굉장히 신박 매물도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거의 거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이제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정책을 7월에 한다고 해놓고 이제 9월에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쯤 하느냐 이 발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침 방송에 에코프로비엠 유상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걔가 비판을 했어요. 들었어요. 그 네. 비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유상증자를 한다는 내용 자체가 아니고요. 10월인가 11월에 한다면서요. 그러면 얘가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 이 시총 2위인데? 2위, 3위에 있는데? 그러면 시총 2위, 3위에 있는 주식이 못 올라가는 판에 어떻게 코스닥이 올라가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뭐랄까요? 폭탄들이 계속 있어요, 코스닥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해결되는 상황이 되는지 그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코스닥은 그 안에 있는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건데 오늘 다행히 아까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4위인데 오늘 9%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전체 지수에서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게요. 나타냈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은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몇 개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죠.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수급으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예. 대표님이 이제 얼마 전부터 예. 이제 기관 수급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 예. 강조해 주신 네, 것으로 네. 기억이 나는데 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 사고 오늘은 이제 요런 또 네. 흐름이었고 코스닥에선 또 반대였거든요. 예. 수급 좀 체크해 주시죠. 어떤 의미를 또 갖는지. 지금 오늘 올랐잖아요. 네. 좀 한번 보세요. 오늘 투신 4,500원 샀잖아요. 투신이 사는 날 그리고 사모펀드하고 같이 사는 날은 시장이 세고요. 네. 오늘 투신이 4,500원이고 사모펀드가 한 3,000원 샀다. 그럼 오늘 5% 이상 떴을 거예요. 아, 이게 국내 기관들이 사는 게 굉장히 힘이 세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은 똑같이 비슷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의 시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2배짜리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고 지금 우리가 맨날 얘기했는데 물론 그게 단초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상반기 내내 우리는 ETF라고 얘기를 했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광고도 다 ETF예요. 몽땅 다 ETF예요. 우리는 지금 ETF 주식시장이. 시장이 엄청 커졌죠. 예, 지금 다 ETF예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시장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에 열광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막 한동안 금 그러다가 뭐 또 금 얘기 안 하잖아요. 한동안 또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비트코인 또 쭉쭉 들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ETF의 열광은 대단했던 겁니다. 외국인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배 아파요. 외국인들은 ETF가 240조가 상반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ETF가 전부 다 외국인들이 파는 반도체를 사줬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내가 어떤 주식을 팔려고 하는데 누군가 계속 올려줘갖고 기분 좋게 계속 팔아도 주가는 계속 올라가. 얼마나 해피했을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너무 좋았겠네. 네. 그걸 지금 우리 상반기에 한 거거든요.
그게 ETF의 힘으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어마어마한 ETF가 들어왔고요. 네. 이제 그 ETF의 이제 피날레가 레버리지 두 배짜리가 나온 배짜리. 거고요. 두 배짜리가 나온 거고요. 그러면서 걔가 무너지면서 나머지 ETF에서도 전반적으로 힘이 약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 핵심에 기관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핵심에. 개인들은 ETF에서 물린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개인들이 지금 ETF에서 물려갖고 한 20% 30% 손실 난 사람들 안 어떡해요? 팝니다. 제가 보기에 안 팔아요, 그 사람들. 기다리죠. 네, 그 사람들은 안 팝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들어온 ETF들은요,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은행의 신탁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분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분들은 웬만하면 이 주식이 물리면 손실 나가서 팔고 다른 데 옮길 그런 연륜이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ETF에 성장성 있는 ETF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온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금 성향 자체가 롱텀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팔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이번에 ETF에서 파는 거는 오히려 기관이 팔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제도 밀렸고 이렇게 밀리는 날 보면 투신이나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막 팔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오늘은 지금 개인들은 매도인데 금융투자는 매수이죠. 근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줄창 매수인데 금융투자는 3일 연속이니까 매도였거든요. 금융투자가 거의 대부분 ETF 수치로 잡힌다면서요. 그러니까 ETF를 3일 연속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그 3일 연속 투신과 사모펀드가 대량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ETF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TF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진 시장에서 상반기에 집중되었던 ETF의 수급이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하반기에는 국내 기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연기금은요, 오늘 순매수 600억인데 크진 않지만 오늘 5일째가 6일째 매수일걸요, 이게. 그러니까 연기금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자, 연기금 저가 매수 들어오죠. 개인들은 올라오면은 이제 팔 거예요, 아마도. 네. 요번에 이제 호되게 무서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팔 거라고요. 그러면 연기금은 저가 매수고 개인들은 올라오면 팔 거고 저가 매수나 올라와서 고가에 매도하는 거는 주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가 매수가 주가를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요. 싸게 사겠다는 건데 주가가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반등 정도. 매도하는 경우도 밑으로 파는 경우가 주가를 내리는 거지 올라오면 팔겠다라는 거는 주가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매수 매도는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사이에서 좀 급하게 사거나 급하게 매도하는 어떤 주체가 나타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국내 기관들이 아마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마지막에 우리 국내 기관들 후배들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하셨어요. 적절하게 잘해서 수익률 추구하기 위해서 네. 좀 더 열심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이제 수급적으로 드리냐면 어쨌든 이번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예. 수급적인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하락하면 예. 개인이 막 샀죠. 계속 네. 받아내다가 네. 지금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계속 이제 설득을 당하면서 예. 그래서 파는 거구나. 예. 오케이 외국인 그래서 파는 거구나. 언젠가 그만 팔겠지. 이제 이러다가 조폭이지만 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외국인이 가끔 가다가. 네네. 그리고 이제 기관도 사실 연기금이 판다. 예. 리밸런싱 할 수밖에 예, 예. 없다. 근데 지수 자체가 내려왔으니까 맞습니다. 리밸런싱 부담도 좀 줄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예, 지금 예. 그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최근에 변화니까 예, 예. 이게 우리 지수에 어떤 버팀목이나 좀 예.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함이 들어서 이제 수급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이 다시 가려면은 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사주는 구간에 들어가야죠. 개인보다도. 예, 개인보다도 이제 그렇게 가야죠. 이제는 그렇게 가야죠. 왜냐하면 작년 6월부터 시장이 대세 상승했잖아요. 네. 작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줄창 팔았잖아요. 네네. 기관들은요. 줄창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판 거잖아요. 신규 매수는 개인들뿐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상반기 내내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들 잘한다, 신난다. 맞아요. 개인들이 역시 잘한다. 네. 외국인보다 기관보다 개인들이 더 잘하네? 이랬던 거잖아요. 떨어지는 날
그날 사면 다음날 다음날 올라주고 오르니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랬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아래로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올려주는데 뭘 아래로 팔아요? 그래 계속 사봐. 우리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 그게 이제 개인들이 안 먹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나 보다라고 개인들은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떨어지면서 사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팔아야지가 이제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하반기 들면서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를 질문에서 제가 약간 벗어났는데 1년 지난 1년 동안 외국인들이 신규로 매수해서 돈 번 게 없다니까요. 기관들도 신규로 매수해서 돈 번 게 없어요. 갖고 있던 갖고 걸. 있던 거에서 수익을 네.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외국인들은 왜 그랬냐를 생각해 보면 환율 영향도 있었지만 매수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올라와 버려가지고 외국인들은 의사결정 이렇게 빨리 하지 않는다니까요. 매수 결정을 한 달, 매도 결정 한 달. 기관들은 보통 그렇게 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액티브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패시브로 들어올 만한 타이밍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익 실현을 했는데 이익 실현을 충분히 해놓고 지금 있는데 어라? 시장이 빠져주네 또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얼마나 행복할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다 빨았는데 또 막 떨어져가지고 다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덜어낼 거 덜어내고 주가가 그때는 쫓아서 못 샀는데 이미 여기까지 막 한 6,000포인트대로 내려오네. 그러면 해피하게 또 여기서 저가 매수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이 다시 9,000포인트, 10,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이제는 개인이 아니고 그들이 사면서 올리겠죠. 그들이 사면서 올리겠죠. 근데 이제 그런 연속성이 있으려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은 개별 기업이나 이걸 보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매크로 보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줘야 됩니다. 하나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하향 안정화돼야 되고, 그리고 주로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쪽의 섹터의 산업이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만 맞아지면은 이들은 들어올 거라고요. 네. 여기서 사가지고 저 위에서 팔면 되니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확정 사항은 아닙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불확실성이고요. 그리고 환율도 제한적 하락으로 보통 보거든요. 지금 꽤 내려왔죠. 네. 한 100원 내려온 겁니다. 100원 가까이. 그래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급격하게 내려올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는 더 팔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는 상황에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런 구간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만일 여기서 6천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개인이 사겠습니까? 외국인이 사겠습니까? 기관이 사겠습니까? 6천을 깨면 예. 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번에 다시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6천 깨면 안 되는데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래서 만약에 깨면 전 잠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것을 매수 주체의 변화, 손바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조금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네네. 있고 아니면 이미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9천 갔던 게 6월 19일 무렵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달 얼마 안 정도, 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한 달, 예. 오늘이 21일이죠. 예. 진짜 딱 한 달 만에 9천에서 6천까지 온 네. 거거든요. 한 달 사이 무슨 변화가 3,000포인트 빠진 거잖아요. 네, 한 달 사이 어떤 변화가 있던 거예요? 사실은 뭐 삼전익스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예, 많은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면 업황상 변한 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뭐가 변한 거예요? 업황상 변화는 없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똑같은 시각을 보더라도 변덕스럽게 어떤 때는 노란 거 좋아하다, 어떤 때 빨간 거 좋아하고, 어떤 거 파란 거 오. 좋아하듯이 상황은 똑같은데 해석을 달리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좋아요. 반도체에 대한 시각 자체는 이제 좋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네.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매크로 시황에서 케빈 워시 의장이 이제 출범을 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왜냐면은 아니 그러면 미국은
왜 안 빠지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은 급등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는 우리 지수 걱정하지 마. 반도체주 걱정하지 마라고 달려왔어요. 그렇죠. 왜 그랬냐? 상반기에는 1월부터 한 1분기까지는 올해 금리 인하 2차례 할 거야라고 프라이싱 했어요. 그러다 전쟁 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5월까지는 금리 인하 못 할 것 같아. 금리 동결할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6월 딱 되고 나서 이제 이번에 유가도 오르고 그러면서 물가도 오르는 걸 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케빈 오씨가 거기에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그러면 미국이 빠져야지 왜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이 상반기에는 시장 걱정하지 마. 맞아요. 그러면서 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왔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는 시장 걱정하는 단계로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순식간이라서요. 지금 주식이 그런 거죠. 어. 주식이라는 게 저점과 고점은 그 네.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 이제 그런 게 기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는 사이에 요 근방에서 5월 27일 날 레버리 상품 출시됐죠. 그렇죠. 6월 3일 날 우리 지방선거 있었죠. 아. 6월 3일 날 지방선거 그러네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점 찍고 막 레버리 상품 때문에 고점 찍고 막 급락하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변동성 너무 크다 우리나라. 그러면서 정부에서 또는 금융감독기관에서 야 이거 변동성을 줄이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 나왔나요? 뭐가 나왔어요? 뭐 뭐 1,000만 대책이 원을 나오긴 1,000만 원을 3,000만 원을 3,000만 하고 원으로. 교육을 2시간을 3시간 하고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별거 아닌 게 나왔어요. 그냥 두고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간 좀 비판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정작용 그리고 운용사 스스로 잘 해라. 운용사 스스로 잘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 고위험 상품 만들지 말고 계율 잘 지키고 광고 마케팅 뭐, 하지 광고 마케팅 하지 말고. 마. 이런 정도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한 불확실성을 겪은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게 2, 3주거든요. 그 2, 3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건 뭐냐면 어떤 방향으로든 간에 빨리 결정해라 그냥. 그냥 그 유지하든지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서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절로 자정작용이 돼버렸어요. 아, 레버리지 ETF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레버리지 ETF 첫 번째 거래가지고 지금까지 다 깨졌잖아요. 만약에 갖고 있다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위험하구나. 시장이 다시 올라가도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된 거죠. 거래 대금도 여전히 많지만 좀 줄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 좀 변동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은 원위치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릴 수 있는 단기적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 대부분이 예. 빅테크 실적 발표다라고들 대답을 하시는데 예. 그게 진짜 시장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돌릴 수 있을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 예. 우리는 지금 이런 예.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싶지만 시장 상황이 또 그렇게만은 안 두네요. 저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월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빅테크 실적 발표 되면은 반도체가 거의 터닝할 운명이. 거다. 네. 뭐 우리나라도 빅테크 요번에 알파벳이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대표님 생각 다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어. 않아요. 그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반대로 안 좋게 나오면은. 근데 그 실적이 모멘텀이 될 거다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호실적 나오고 그러면서. 근데 그들이 호실적에 대한 예상 또는 자본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하면서 여기까지 뜬 거 아니었어요? 근데 자본 지출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호재일까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호재성 재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어떤 모멘텀이라도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좋게 얘기해주면 어쨌든
그날 시장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은 주가의 위치가 음. 만약에 막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지금 9.포인트예요, 만약에 예. 그러면 빅테크의 호실적 발표하고 자본출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9.포인트에서 호재로 반영하면서 뜰까요, 더? 아닐걸요? 근데 주가가 지금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니까 그걸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도 잡고 싶은 그거는. 네. 오늘 아침에 계속 그 얘기했는데, 지금 불하게 아. 얘기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러는 거죠. 주가가 네. 떨어졌다는 게, 급락했다는 게 가장 큰 반등의 이유예요. 아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하락은요, 이번에 상승폭의 50%를 더 넘게 하락을 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가다가 15%, 20%씩 조정 보입니다. 그런데 50% 이상씩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위기의 상황이라 이럴 때 이렇거든요. 그 얘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하락도 이게 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좀 과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과한 하락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위로 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 시장에는 수급적인 왜곡 현상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지금 앵커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밸류에서 바뀐 게 없다면서요. 우리나라의 전체 지금 이제 멀티플이 코스피 지수 멀티플이 6배가 안 된다면서요. 뭐 그렇게 6배. 따지면 더 싸진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지수는 또 주가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은 할 단계가 그걸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벤트라든지 계기가 좀 돌려놓을 수 있는 그나마 좀 중요한 단초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아까 설명드리기를 이거는 전체 시장이 단기 급등한 게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ETF에 과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휘나리를 날리면서 난리를 쳤으니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해요.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즈음에 그런 어떤 모멘텀 조금이라도 호재성 모멘텀이 있으면 그게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 저절로 둬도 일정 부분 이 가격에서 이게 터닝을 한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는 좀 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봅니다. 대표님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일 수 네. 있어요. 근데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예. 저하고 할 때도 그렇고 아침 방송에서도 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최근에 한 4번에 걸쳐서 예. 분할 매수 맞습니다. 들어간다고 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물리신 거예요? 물렸습니다. 6월 달에 반판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제 퇴진연금 계좌는 바로 안 삽니다. 천천히 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 제 구독 서비스에 어제 산다라고 제가 올렸고요. 그분들에게는 어제 분할 매수 들어갑니다라고. 왜냐하면 퇴진연금은 더 긴 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했고요. 그리고 4번에 분할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7월 말까지 기간 조정을 말씀드렸어요. 7월 말까지 기간 조정이라 해놓고 저도 성급하게 먼저 들어간 거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지금요. 정확하게 매수 신호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거죠. 이론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오늘 지금 그 방송을 하고 왔는데 보통은 이제 자기가 뭐 갖고 있고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네네. 하면 해도 안 되고 네네. 해도 안 되고 근데 요즘에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지금 다 이제 올라갔을 것 같은데 제가 요번에 뭐 샀는지를 설명드렸어요. 여기서도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샀고 뭐 샀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기준은 명확합니다. 반도체하고 전력에너지하고 피지컬 AI 이렇게 샀는데 네. 공교롭게 피지컬 AI 쪽으로 산 종목은 이번에 하락을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도 올랐고. 옆으로 그냥 갔어요. 피지컬 AI 있었던 그 네. 아니 오르지도 않고 옆으로 계속 그래요? 있었어요. 이미 네. 먼저 빠져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남들은 빠졌는데 얘는 멈춰서서 다행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 옮길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오늘 얘기 고백을 하고 왔고 그리고 나머지의 세 개는 제가 이게 계좌를 그냥 보여드리긴 좀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많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물린 거는 코스닥 지수예요. 저는 코스닥 지수는 네. 얘는 정책이 나오면 급반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스닥 지수를 나눠서 샀는데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8%예요. 오늘 좀 올라서 마이너스 17% 된 것 같아요. 와. 코스닥 지수가 제일 지금 제가 물려 있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마이너스 뭐 8%, 마이너스 10%인데 저는 그건 걱정 안 해요. 왜 우아했냐면 네. 그 네 번에 걸쳐 사신다고 제가 네.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사이에 한 네. 거의 20%가 코스닥이 마이너스가. 좀 그렇게 빠졌어요. 어. 코스닥이요. 근데 크게 다른 거 마이너스 10%, 오늘 제가 방송 그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수익 난 사람은 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 지금 본전인 분. 지금 마이너스 15% 이내 손실 난 분. 네. 마이너스 다 다르죠. 30% 있는 분. 이거 전부 다 사람 이 대응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전부 다른데 네. 저는 지금 마이너스 평균적으로 한 10% 이내에 10% 전후란 말이에요. 코스닥 빼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거냐? 전 걱정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동병상련 느끼시는 왜냐면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주요 종목이 마이너스 30% 40% 났어요. 다 반토막들 맞아, 났어요. 보세요. 2만 원짜리가 10,000원 떨어졌잖아요. 지금 내가 10,000원에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10%야. 11,000원만 가면 돼. 이걸 뭘 걱정을 해요. 11,000원, 12,000원은 이 아래에서 그만 갑니다. 이게 반등하면 곧바로 다 플러스 나요. 그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 시점에 중요한 게 있죠. 뭘 갖고 있냐는 거죠. 뭘 갖고 있느냐. 일단 반도체는 반은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등을 반도체부터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네. 직전에 가장 강했던 섹터에서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도체 반등 없이 지수 반등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반등을 노리면서 사거나 아니면 내가 반등해서 수익률을 손실난 거를 만회하려고 한다면 반도체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반도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수가 반등할 때 꼭 같이 따라와 줄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이 코스닥의 개별 종목이라든지 중소형주에 뭐 갖고 있어요. 지수 올라갈 때 걔도 같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너무 연관성이 멀죠. 멀죠.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다? 걱정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걱정인 분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전혀 동떨어진 중소형주에서 마이너스 50%난 사람. 또는 지수 9,300에 SK하이닉스 300만 원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너무 고점에.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건 고민을 좀 하셔야 네. 되거든요.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자기 거래한 거를? 뭐 제가 질문했으니까. 예, 제가 저는 그렇게 질문해 지금 드렸으니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하나는 네. 옮기려고 생각하고 나머지 두 개는 들고 갈 거고 네. 코스닥 지수는 똑같이 여러분 고민 잘 해보시자고요. 네. 제가 고민하고 계시니까. 네. 코스닥 지수를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8% 났으니까 20% 이상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20% 기다릴까? 지금 내가 하이닉스 사면 마이너스 20% 나면 얼마까지만 올라가면 되지? 다른 거 현대차 사면 올라갈 수 있을까? 요 고민을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코스닥 물린 분들 네. 진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쵸? 그 고민을 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 50%다 이건 어려워요. 마이너스 50% 날 걸 회복하려면 100% 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 사가지고 여기서 더블 나길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보다 20% 날 게 더 빨리 나는 게 딱 눈에 띄면 옮길 마음이 있어요, 지금. 네. 네. 아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예. 네. 공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가 좀 예. 여쭤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박병창 대표님도 물리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죽지 말고 네, 열심히 박병창 대표님과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건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